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남미 북극에서 한순간 몰락한 베네수엘라의 비극, 한국 제2의 베네수엘라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나라 베네수엘라인데요.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의 가장 비극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란 세 판도 못 구하고 국민의 80%가 굶주려서 몸무게가 평균 11kg 빠졌다는데요. 경쟁을 무시하게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추락할 수 있습니다. 제이노믹스를 설계자 김광도의 경고가 되겠는데요. 대한민국을 동북아의 베네수엘라로 만들 작정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혼돈의 베네수엘라 어쩌다 이 지경까지 석유 축복이 저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베네수엘라 13만 불로 슈퍼 인플레이션, 13만 불로 슈퍼 인플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자, 13만 불로 상상 자체가 안 갑니다. 자, 우리나라 현실을 좀 보겠습니다. 뉴델리 경제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이달 말 종료, 실업자 150만, 고용 대란 터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급 휴직, 정부 지원 90%에서 75%, 버티던 영세업자 대량 해고 우려, 고용보험금 올해 10조 이상 적자, 반토막, 정부 재정 여력 한계, 휴직자 100만 명 시대, 코로나19로 실업자 20만 명 증가, 하반기도 30만 명 증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다. 제이노믹스 설계자 김광도의 한탄이 되겠는데 한국경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과 평등에 중점을 두게 되면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모든 국민이 함께 못 살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4천억 외환보유고가 있다고 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내용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국가 채무 1134조 2천억 원, 채무 비율은 50%가 넘는다는 것인데요. 50%가 넘으면 매우 위험하죠. 자, 코로나19 대출 100조, 8월부터 속속 만기 돌아온다. 자,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복지를 한번 맛보면 이걸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자, 베네수엘라가 휴지를 한 장 사는데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지보다도 돈이 훨씬 더 많죠. 이렇게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되는 건데요. 다 이제 달라 그러죠. 너도 나도 달라 그런 겁니다. 돈 달라. 그리고 대치하고요. 막 싸우고 폭력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주워서 먹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복지에 맛본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해서 재정 확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회주의로 가고 있죠. 베네수엘라에서 계란 한 판에 6만 3천 볼리바르라고 합니다. 6만 3천 볼리바르. 자, 이것이 약 3달러 정도 된다는데요. 문제는 한 달에 평균 월급이 10달러이므로 월급을 받아서 계란 3판을 사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로 중남미 좌파를 호령했던 베네수엘라는 한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 사태로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전국 혼란에 휩싸였고,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희망이었죠. 민주주의가 잉태되었고 경제 기발로 인해서 중산층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베스는 부양국화를 해소하고 서민들도 살만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이거 거기서 배웠나요? 한국이 최저임금 인상, 정부 의료 지원, 무상교육, 저소득층을 위해서 음식가격 보조금 지급 등 정책을 내놨는데요. 정부가 대학 교육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10년간 22개의 국립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교사 숫자는 6만 5천 명에서 35만 명으로 5배가 이제 늘었는데요. 5배가 늘었네요. 5배 늘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한국도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자, 공무원 숫자가 늘리면 모든 부담은 그대로 국민한테 오게 되죠. 자, 국가가 위기를 자초하는데 1등 공신했던 차베스가 1998년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렇게 경제가 파탄날 때까지 총 4번의 대선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에서 계속 승리하게 됐는데요. 차베스의 주요 구호로 미국입니다. 미국, 자본주의, 재벌,
이 세 가지를 다 적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미국도 적, 자본주의도 적, 재벌도 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한국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자, 민주적, 점진적, 평화적,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했고요. 발령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자유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재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죠. 우리나라 같습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차베스 정권은 자본가의 노동자를 대립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으려 했죠. 우리 한국처럼요. 두 계급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재벌은 악이고 노동자들은 선함으로 국가가 재벌을 해체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를 살려야만이 엄마에서 젖을 주고 그럴 텐데 엄마를 갖다가 해체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베네수엘라 정부의 지출은 갈수록 늘었고 현재는 2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18개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아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고 정부는 이들을 구제해 준다면서 또 연금을 인상하고 그렇게 늘어난 정부의 지출은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집권했던 차베스의 선심성 현금성 정책들은 자국 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실행됐는데요. 자, 10년간 실업률은 14.5%에서 7.6%로 절대빈곤층은 23.4%에서 8.5% 혁신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자, 이제 하지만 문제가 되는데요. 정부가 자신 허주머니에서 돈을 풀어서 성장한 실상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동반하게 됐고 돈이 다 떨어지는 베네수엘라는 결국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평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고 물가 상승률은 7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잔치로 파산하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정부가 계속 풀어주게 되면 결국 이제 이게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에 있는 안드레스 베요 카톨릭 대학교 또 중앙대학, 시몬 볼리바르 대학 등 세 개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베네수엘라 전체 가구의 80%가 음식 부족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체 인구의 90%는 음식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부족하고 전체 가구의 절반이 음식과 물 부족으로 있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차원적 빈곤 상태, 최악의 빈곤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자,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의 64%가 극심한 식품 부족으로 체중이 평균적으로 11kg. 자, 11kg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kg 빠진 것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한편 이런 정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치안도 매우 있게 불안해서 현지 시민단체인 베네수엘라 폭력감시단에 따르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이 발생률은 10만 명당 81.4명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자, 사진 속 내용을 좀 잠깐 보면요. 경쟁 무시하면 함께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죠. 베네수엘라 작년 물가 성장률, 물가 상승률 9,586%, 만 프로인가요? 네, 경제 성장률은 35% 전망. 상상 자체가 안 되고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 앞길 안 보인다. 경제는 파탄나고 정치는 붕괴. 자, 비참한 현실이죠. 경제 앞길이 안 보이고요. 자, 경쟁 무시하면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죠. 임금 상승률 20%, 아르헨티나 국가 부도위기, 베네수엘라 경제 폭망을 보여주는 9개의 경제 차트를 보겠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만 보겠습니다. 자, GDP 성장이 이렇게 계속 돼도 모자라는데 거꾸로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죠. 네. GDP 성장 마이너스.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임금, 이제 소득, 세수가 되겠죠. 세수가 이렇게 증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어디서 돈을 거둘 데가 없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한국의 앞날을 생각해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경제 몰락의 고통은 그리고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전체 소득 상위 10% 계층에 돌아가는 비율이 2014년도는 30%를 맴돌았지만 2017년도는 60%를 넘어섰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2배가 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집중되고 부가 양극화되는 건데요. 자, 자산 소득 양극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런 나라로 전락하지 않을 텐데요. 자,
문 정부의 경제정책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원장이 공정한 경쟁을 무시하고 평등만 강조한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할 경우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이제 경고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의 국가 부채를 좀 보겠습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자, 2019년도 지금도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38%, 46%, 불과 1년 만에 몇 프로입니까, 이게? 49%, 2021년도 이제 목 찼죠. 50%가 이제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2020년도, 21년, 2년도는 지금 현재 추세로 가더라도 51%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한편 지난 4월에도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정책 설계자로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건데요. 김 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로니즘을 망가뜨린 아르헨티나 경제, 차베스 무질서한 포퓰리즘 후유증으로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최후보를 무너뜨려온 여당과 정부의 그 국가 재정 운영, 오늘의 선거만 이기면 되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냐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원장은 다른 글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대표를 정육가경이라고, 이 돈은 누가 내는 돈이죠? 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될 시점이 이제 올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이미 왔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자, 보수 경제학자인 김 원장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되어서 핵심 경제공약인 제이노믹스를 설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고 헌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의장은 문 대통령이 맡고 있고, 김 원장은 제이노믹스 설계자이지만 소득주도 성장에는 순서를 거듭해오다 결국 이제 부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죠. 이제 잘렸겠죠. 자, 한은 재해치 수요 110조 사상 최대, 실무로 돈 안 든다. 자, 돈이 이제 안 돈다는 것입니다. 돈은 빨리빨리 돌아야 되죠. 금융 실물 불안을 막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하고 유동성을 대거 공급했지만 실물로 경제가 흐르지 않고 국민기관에 머무는 자금이 상당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김용범 기재부 차관 대출 만기 연장 조치 9월 말 이전 선제적 검토. 자, 9월 말로 이제 대출 연장 보증과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이거를 막지 않으면 또 부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일시적 7월 3일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업 기반을 상실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김 차관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열린 16차 혁신 성장 전략 점검회의 겸 정책 점검 겸 5차 물가 관계 차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 등 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은행 등 전 금융권 협조하에 중소기업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계속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다는 건데요. 자, 현재까지 56조 8천억 규모의 대출에 대해서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56조 8천억이 이제 9월 말까지 조금 다시 이렇게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 말로 예정된 운영기간 동안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혜택에 빠짐없도록 지원하도록 금융권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임시 방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 기업이 자유로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사회, 또 시장 자유, 시장의 자유, 또 결과의 평등에 집중하게 된다면 베네수엘라 가게 되죠. 아르헨티나처럼 모두 못 사는 나라, 평등한 사회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마음대로 일할 수 있어야만이 되는데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서 일자리는 이렇게 늘 수가 없고 사라지게 되겠죠. 자, GDP 대비 국채 50% 넘으면 한국 재평가 4천억 예한 보이고, 그러나 실제 사용할 것은 10 내지 20%, 많아 20% 되겠다는데요. 자, 500억 내지 800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때 사용할 수 없는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상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자금은 약 5천억 달러인데요. 만일 달러가 이렇게 10% 정도만 올라가게 된다면 자산 가치가 공중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또 반대로 또 주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율은 오르고 이렇게 이중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지만 얼마가 손해 나더라도 선절매에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 결과치로 2008년도라든지 IMF가 오게 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도 장부상 외환보유고는 2천억 달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상에는 있지만 동원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산이 10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부동산과 물품이 이제 8억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자에 대해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1억을요. 그럼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인가요? 자, 1억이 되겠죠. 자, 한국은 이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외환보유고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4,107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부상에서는 엄청 많은데 문제는 쉽게 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가 2020년 6월 현재 4,100억 달러, 107억 달러가 있는데요. 그래서 외환보유고는 이제 장부상에는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부상이 있는데 문제는 이 장부상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통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차가 약 7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위기시 이것을 팔려고 해도 폭락하기 때문에 팔 수가 없게 되고 정부에서 급한 자금을 동원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도가 나겠죠.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보면 뺄 수 있는 자금은 수백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약 10%인 400억 내지 500억이라는 것이 이제 정설이 되겠는데요. 국가가 비상금이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줘도 위험한 것을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과연 사명감이라든지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도 IMF 때도 이때도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이게 하면 같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위험한 것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약 10%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개인한테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도 기업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 위기에 왔을 때 달러의 금융자산이 없다면 개인 또한 분분하겠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식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행 선택도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지 좀 더 안전한 은행에 분산해서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맡겨놓을 필요가 있고, 위기는 한순간에 오게 되고, 위기 순간에는 현금이 진면목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을 내게 된다면, 그리고 무리하게 된다면 반드시 한 번은 큰 코를 닥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지 말라는 것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최소 10년 내다보고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1년 이상 6개월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원칙이 중요하고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개인과 기업, 국가는 어떻게든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과다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것은 그야말로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고 고통이 따릅니다. 한국이 더욱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지혜를 같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